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 강의가 2019년 기출 문제 출제 경향 분석과 해설 이제 그런 강의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강의에서 해설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또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합격과 불합격이 아니고, 네, 이제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지금 바로 직전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을 치고 오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먼저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 네, 박수를 좀 칠까요? 네. 예, 그 참 시험 보기까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랑 계속 이제 그 시험을 향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 받았던 뭐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리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이렇게 어떤 체계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거든요. 시스템이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어떤 체계 속에다가 자기를 가둬놔요. 근데 그 체계 속에 가둬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탈출을 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 하면 또 다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준비를 하다가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험을 치신 선생님들 생각하니까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거의 막 못 자고 지금 막 눈이 막 퀭한 상태예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피곤해 보이나,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시험 보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이렇게 후련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답답해졌다. 뭐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도 있고. 이제 보통 이렇잖아요. 바로 직전에 보았던 직전에 내가 토요일날 그 문제 답을 고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거 있으시죠? 근데 이제 요 전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때 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모의고사에 그거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 강의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더 넘어가면 내가 이 시험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너 도대체 왜 간호학을 왜 했을까? 다른 거 하지. 왜 이런 시험을 준비했을까? 예, 여러 가지. 제가요,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너무 이제 우리 고민이나 고통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안 되지만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선생님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두 부류의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했는데 대다수가 이미 시험을 쳤다. 시험을 치고 뭘 모르죠? 결과를 모릅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임용 강의를 12년째 하면서 단 한 번도 해설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을 치고 나면 왜 시험을 쳤으면 이제까지 했던 것을 이제 예를 들면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가 시험에 이렇게 반영이 됐었고 그것에 대한 가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방향을 향배를 좀 결정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시험을 치고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자, 시험의 결과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죠? 답이 있어서 그 답에 따라서 채점이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그 채점 기준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럼 채점 기준을 당신이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냐면, 제가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채점 기준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 플렉서빌리티가 있을지, 유연성이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채점을 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채점이 될 것 같고 이 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실제 시험은요 이게 더 커요. 그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틀에다 가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봤어요. 좀 완벽하게 분석을 해보고 싶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고 자 어떤 답을 썼습니까? 그 답 쓴 사람들이 그러면 채점이 됐고 몇 점이 나왔는지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분석을 몇 년 해보다가 다 버렸어요. 예, 선생님들하고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석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데 결론에 이르러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이게 뭐 채점이 어떻게 되고 말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자, 선생님들에게 분명한 상황은 뭐냐면 문제 풀었고 답을 써내셨죠. 네. 이게 만약에 OMR 시험지인데 OMR에 마킹을 하는 거면 마킹을 안 했으면 그러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OMR 시험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도 아니고 시험지의 문제의 답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적어서 냈으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 결론을 보고 이 답안지를 보거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나 이거 이렇게 썼는데 저렇게 썼는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도 제 의견이지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를 할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 사실은 해설 강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적어도 직강에서 인강에서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 현재까지 오셨으면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앞으로 뭘 할 거냐. 아니 결과도 안 나왔고 결론도 안 나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붕 떠 있는 시간. 그런데 제가 매년 이 시점에서 보면 선생님들에게 결의를 좀 다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자, 교육학 시험을 봤는데 교육학을 100지로 내지 않았고 전공 시험을 봤는데 전공을 100지로 내지 않았고 나름대로 내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부를 지속하라는 거잖아. 그냥 막연하게 하라는 거잖아. 사실 생각해 보면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을 1차 시험을 준비해 오면서도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내가 아는 게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할까? 내가 잘 못 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달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선생님들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나는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을 쳤는데 난 반드시 떨어질 거야. 난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이 강의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면접 자체를 준비할 생각이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면접을 준비할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는 준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답을 잘 썼을까? 내가 왠지 점수에서 꽈락이 나지 않을까? 내가 뭔가 계속해서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감이 매일매일 하루에 12번이 아니라 20번, 30번 계속해서 올라오면 공부를 준비를 해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또 일상생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적어도 이번 1차 시험의 결과가 합격을 하든 불합격을 하든 이 자체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나는 내 손 떠났다 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잠잠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까지 봤어요. 많은 케이스들이 있지만 한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면접을 준비를 했어요.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1차 시험 결과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합격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을 텐데 결론이 불합격.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다시 하거나 포기하거나. 맞죠? 근데 거기서 바로 다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수석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제가 2분이나 봤어요. 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2 케이스를 굉장히 극단적 케이스를 말씀드리는데 1차 시험을 딱 치고 나서 지금 선생님들 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1차 시험 딱 치고 나서 나는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난 모르니까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그냥 막 살 거야. 그동안 안 한 거 하면서 그냥 살 거야. 라고 있다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지내다가
지내다가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안 했던 시간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돼요.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제까지 안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죠. 선생님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불안이 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결론은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케이스가 다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 나니까 그때부터 준비해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때부터 불안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때문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시험을 보고 나서 이 합격과 불합격에 대해서 완전히 멘붕 상태가 온 분들도 있어요. 이제 나는 뭘 하지?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삶의 소망을 잃고 방향을 잃고 뭘 할지를 모르겠다. 할 건 분명히 있죠. 선생님들 지금 결과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준비를 해가는 겁니다. 혹자는 그래요. 그게 희망 고문 아니냐. 이걸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해야 될지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그 답을 몰라요. 왜냐하면 적어도 선생님들 전공과 관련된 걸 여기서 우리가 나눈다고 하더라도 뭘 모르죠? 교육학 점수를 또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학과 전공의 점수를 안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점수가 그래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뭘 모를까요? 지역을 어딜 썼는지를 몰라요. 대박이죠? 그 지역을 어디 썼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뭘 모를까요? 누가 와서 시험 쳤는지를 몰라요. 어떤 경쟁자들이 와 있는지, 얼마나 이번 시험에서 이른바 불안을 잘 조절하면서 시험을 쳤는지 못 쳤는지 제가 몰라요. 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세요? 선생님들도 아마 모를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합니다. 미래를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실 건지는 몰랐어요. 몇 분이나 오실지, 그리고 와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앉아 계실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잠이 안 왔죠. 가면 뭐로 어떻게 말로 위로할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정말 잘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문제 해설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고민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자, 근데 분명한 건요,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선생님들은 참 귀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시험을 못 봤는데 제가 여전히 저는 귀한 사람이겠죠? 진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답한다고 귀해지고 안 귀해지는 게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시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시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전공을 몇 점 맞으셨습니까? 막 따져 들어가면서 왜 그 문제를 공부를 안 해가지고 틀렸습니까? 이러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이 시험 잘 보면 잘한 거고 시험 못 보면 아주 안 귀하고 망친 겁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이 망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패배자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제일 못했어. 내가 제일 망한 거야. 왜 나는 그걸 못 썼을까? 딴 사람 다 썼는데 왜 그때 시험장에서 그걸 고쳤을까? 또 아까 돌아가 볼까요? 그 전에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나지만 내가 좀 미진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결론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남은 시간 안에 면접,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의 면접 준비나 그 이후의 시간들도 계속해서 좀 힘내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출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지난 1년을 좀 돌아보고 문제들을 보게 됐는데, 먼저 이제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 임프레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이제 저랑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제가 어떤 마인드로 계속해서 강의를 했는지 아실 텐데, 문제를 낸 분들이 누군지 대략적으로 좀 느낌이 온다. 이게 사실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상했던 대로 지역사회 간호학을 굉장히 메인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뭐 취급을 잘 안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 강의를 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물론 선생님들에게는 해당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내년도 강의를 준비할 때는 더더욱 지역과 정신 그리고 성인에서의 중요한 질환들, 그러니까 정말 지역사회하고 링크된 것들만 다루고, 맥이 1권, 2권이 있으면 2권을 원래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1, 2권을 합쳐버려가지고 그냥 한 권의 전과처럼 옛날에 완전 정복 있죠. 이런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래서 한 권을 그냥 다 시작부터 끝까지 보고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방식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 시험은 무슨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국시 수준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데, 구분돼야 되는 영역,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들이 확실히 좀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아마 실전에서 시험을 보셨으니까 그 느낌이 더 있으시겠지만, 가장 좀 황당했던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 제 관점에서 저도 문제를 계속 내고 이제까지 강의를 해왔으니까 납중독이 제일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납중독이라는 것을 왜 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역수산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업환경관리나 산업간호, 근로자에 관련된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중금속 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사회 간호에 관련돼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그 영역에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동간호학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지역사회 간호에 중금속,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출제라고 보여져요.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면, 문제 중에 보면 뭐 VDT 증후군이라든가 진폐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금액락에서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 절반 이상이 지역사회 간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 어떤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고 나니까 DSM-5를 집에 가서 다 찢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근데 정신간호 문제가 딱 2개밖에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2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내년에 강의를 다시 하잖아요. DSM-5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분명히 시험에 그렇게 나옵니다. 올해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 한 해 동안 준비를 해서 그 해를 프리딕션을 하면, 포캐스팅을 하면 문제가 이 적중률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년 내지 3년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문제는 다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들이 아주 다르지 않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출제하는 어떤 사이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고,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당장 내일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하루 전날 보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년 동안 하고 2년 동안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이제 어떤 특정 파트에 많이 좀 치우친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지막 문제가, 논술 문제가 정신간호 문제였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잘 썰을 풀지 않으셨을까. 뒤늦게의 자살과 관련된 파트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뒤늦게의 자살 이론은, 자살론은요, 저는 원래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쓸 때 이 마지막 박사 프로포즈를 통과한 게 자살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뒤늦게의 자살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그거는 간호학이나 정신간호 자체에서 별로 다루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요. 하지만 저도 몇 년 전에는 혹시 이런 것까지도 문제를 낼까 하면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내지 않았잖아요. 자, 선생님들 근데 논술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논술 문제를 제가 먼저 좀 제 임프레션을 더 말씀드리면, 이 논술 문제 8번 문제가,
자, 선생님들 자료가 있으시니까 제일 뒤에 한번 볼까요? 제일 뒤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향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땐 올해 이제 합격하실 선생님들도 아, 임용이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보시고 또 내년을 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방향성을 잘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거기 39페이지에 보시면 자, 39페이지 한번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되 본론은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여 논술할 것.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서론, 본론은 점수가 없어요. 본론에 네 가지가 포함됐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럼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가 듀르켐의 자살 유형이죠. 이게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에 보면 학생 정보와 대화문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자살 위험 요인 네 가지를 제시할 것. 이것이 분명히 점수가 또 부여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에 인지치료를 적용하려는 근거.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억에 해당되는 기법의 명칭과 그것의 활용 방법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들 네 가지의 포인트에 이게 2점, 3점, 2점, 3점일지 또는 2.5, 2.5, 2.5, 2.5일지 아니면 기본적인 형식을 1점 내지 2점을 두고 나머지에 8점을 부여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자살 유형에 관련된 것은 전체의 20%를 넘기 어렵습니다. 점수 배점이.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전체 배점 10점 중에서 2점은 그냥 틀렸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8점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져가는가가 8번 문제에서는 핵심이었다고 보여지고 그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먼저 자살의 위험 요인을 자,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면 2번에 학생 정보와 대화문을 통해 파악된 학생의 자살 위험 요인 네 가지를 제시할 것.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이거 문제 내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이해가 된다는 게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면 똑같이 주요 우울 장애인데 자살의 위험 증상과 관련된 문제를 내셨던 분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그분이 그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제 분석이니까. 왜냐하면 이건 그냥 자, 예를 들면 여기 자살 요인은 뭐냐? 엄마가 돌아가셨다? 자, 거기 제가 써놨는데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실직이 위험 요인이라고만 보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자살 위험 요인이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예, 이 문제는 DSM-5의 주요 우울 장애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물론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실직도 위험 요인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을 한다면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뭐가 있죠? 우울감도 있고요. 식이 수면 장애도 있고요. 자살 사고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로 돌리는 걸 어스크라이브 하는 것도 죄책감으로 포함시키면 충분히 자살 위험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고 자, 그렇게 찾으면 네 가지 요인을 찾고 나서 뭐 할까요, 선생님들? 요인을 찾아서 이 사람이 자살 가능성이 있다,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다, 이른바 앞에서 얘기했던 MDD,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에 해당되는 진단이 내려졌다면 어떤 중재를 하죠? 약을 주거나 비약을 주죠. 비약으로 나온 게 뭐죠? 인지치료입니다. 이 문제는 딱 이렇게 공식처럼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지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지치료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지치료의 방식으로서 자, 이게 약간의 연막을 쳐놓은 게 있는데 4번에 보면 라이트와 백과 테스의 인지치료 중에 기억에 해당되는 기법의 명칭을 쓰고 이름 나이트가 누군지 테스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요? 네, 모르죠. 중간에 백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으니까. 백의 인지치료는 인지의 왜곡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인지의 왜곡에 대해서 개인의 왜곡이냐 환경의 왜곡이냐 또는 미래에 대한 왜곡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지치료 자체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가 기억에서 나와 있는 기법이 자, 여러분 기억의 기법은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노트에 두 칸을 만들어 한 칸에는 어떤 일에 대한 상황을 쓰고 나머지 한 칸은 그 상황에 대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쓰세요. 자, 여러분 거기 40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다음은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도구 중에 하나를 예시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치료적 도구의 명칭을 쓰시오. 그 명칭이 뭐였을까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입니다. 정확하게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답을 막 말씀하고 계시네요. 잘 쓰셨을 거라 기대가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자동적 사고와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교정해 가는가, 인지의 왜곡을. 자, 그러면 인지의 왜곡을 교정해 가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40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왼편에 3번 보시면 보건교사가 학생에게 인지치료를 적용하려는 근거를 학생의 대화에서 찾아 서술해라. 뭘 찾아야 되죠? 인지의 왜곡의 양상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의 왜곡이 뭐였느냐?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한다거나, 거기 개인화라고도 되어 있는데 개인화만 답이 아니고 자신에게 원인을 돌린다거나 임의적으로 추론한다거나 독단적으로 추론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지 왜곡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답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개인화 하나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한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전제를 했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이 100% 평가원에서 그렇게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선생님들 막 이의 신청도 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가자들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저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다만 선생님들 혹시라도 거기다가 제가 얘기했다고 쓰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저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8번 문제는 분명히 그래서 그 정도의 답안을 구성한다면 제 생각에 전체 10점 만점에 앞에 있는 듀르켐의 자살의 유형에 대한 걸 완전히 제껴도 최소한 6점에서 7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벌써 점수의 배점이 상당히 달라지죠. 정신간호에서 그 문제하고. 자, 풀었으니까 정신간호를 마저 볼까요? 제가 사랑하는 정신간호를 2문제밖에 안 내는 이런. 자, 어디를 보시냐면 몇 번 문제죠? 3번 문제, 5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은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밑줄 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이상행동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문제를 보면 기억, 성적 면담을 하는데 성적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제 생일이 언제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제가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친구와 도서관에 다녀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키우고 있는 고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여기까지만 보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사고의 비약도 될 수 있고 사고의 질이멸렬이 될 수도 있어요. 연상의 이완이 결국 질이멸렬의 상태죠. 인코어런트하다, 연상의 해이, 연상의 이완 다 같은 용어들이죠. 다만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 학생의 얘기가 빠르게 바뀌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까지를 고려하면 그럼 뭐가 더 적당한 답이 될까요? 사고의 비약이 더 타당하겠죠. 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그랬군요. 자, 그랬군요. 네, 선생님들 화이팅.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라고 돼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한참 얘기 중에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돼 있죠. 자, 선생님들 요거는 그냥 이 정신상태 검사상 분명히 착각으로 판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자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바깥에 영향을 받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자극적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양극성 장애 조증인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막 주변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받는 것과 똑같이 그런 상태로 본다면 이 케이스는 분명히 조증, 양극성 장애 조증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착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이제 내용상, 착각의 컨텐츠가 뭐죠? 욕하는 소리잖아요. 욕하는 소리는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한다거나 욕한다거나 이런 테마로 들린다고 하면 그것은 약간 파라노이드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이 같이 연결되면서 사고상의 문제, 사고의 내용상이나 과정상의 장애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층적으로 만약에 답을 한다면 사고의 비약이나 사고의 질이멸렬 그리고 착각까지 충분히 가능한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좋아하는 정신간호는 거기까지 끝났고
네, 아마도 내년도에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분명한 건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정신간호는 결국 질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1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다음은 보건교사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연수자료의 일부이다.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다 연수자료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연수자료를 찾아서 꼼꼼히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연수자료의 내용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를 때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질환의 명칭을 순서대로 써라. 자, 기억에 들어가는 거. 설령 1번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칙을 몰라도 나와 있는 질환의 증상과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는데 답은 뭐죠? 홍역이죠, 홍역. 그 다음 니은에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이건 이제 제5군 감염병, 기생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네? 그거는 채점자가 채점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그건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의 보건교육 시간에 A 학생이 발표한 남녀의 성적 성숙에 대한 내용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걸 분명히 아동이라고 구분하지만 신체의 발달 상황에 대한 것을 볼 때 아동간호나 청소년의 측면에 있어서 성적 발달. 그런데 선생님들 4번을 보면 4페이지를 보시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이 이게 어디 나온 건지 아십니까? 기출됐던 거예요, 기출. 기출됐던 거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맥에도 맥 2권에 보면 많지 않은 아동간호학 내용 중에 있어요. 거기 있는 내용 중에 해당되는 답은 고환과 유방입니다. 자, 그 다음 5페이지 3번 받고 6페이지 넘어가서 7페이지. 자, 7페이지 4번 볼까요? 다음은 중학교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자료의 일부다.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핵심 역량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게 이제 8페이지 왼편에 보시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보건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이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10월 25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 학교 보건교육 관련된 영역에 대한 것을 보면서 그 파트를 이렇게 좀 더 심화돼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분명한 건 2015년의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있고 그 안에서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안전이고요. 그 다음 기억의 내용은 건강관리 능력인데 사실 건강관리 능력 말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능력들 뭐 위험에 대한 인식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병행되어져서 쓰여 있는 것을 그 교육과정 개정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분명히 첫 번째에 있는 것은 건강관리 능력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건 재론의 여지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유사정답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보건교육 교육과정 개정서 안에 2015년 개정서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것은 거기까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9페이지 오른쪽에 5번 다음은 보건교사와 임신 30주인 박교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네, 여성 모성 여성 건강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임신 중에 발생하는 성전파성 질환 우리가 시험에서는 주로 임신 중에 매독의 문제 그래서 매독이 발생하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관점들을 보면서 문제를 봤었는데 문제가 나온 것은 칸디다증, 칸디다성 질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신생아 아구창 또는 아구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니은에 보면 임신 동안 치료가 안 되면 출산할 때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라고 되어 있어서 분명히 포인트가 아기로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기가 아니고 엄마일 때는 칸디다 질염 자체가 그냥 중요한 쟁점 아니냐. 그러니까 답이 칸디다 알비칸스고 뒤쪽은 칸디다성 질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답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다음은 땡땡중학교 건강 게시판 내용의 일부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이것도 무슨 성인간호학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건 그냥 암 예방과 관련해서 대장암,
그리고 대장암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라든가 이중 조형 검사를 하고 분변 자멸 검사, 오컬트 블러드를 보는 거죠. 그렇게 논의되는 내용들이고. 자, 7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의 일부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제가 후일담이지만 11페이지 이 문제를 보다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VDT는 선생님들이 아마 잘 쓰셨을 텐데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내기 전에 이게 문제를 만들어 놓고 두 세트를 고민을 하다가 진패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재작년 계속 진패를 냈었어요. 근데 진패를 내려다가 이거 내면 선생님들이 왜 또 진패 이런 이상한 문제를 냈을까 이런 욕을 안 듣고 싶어서 뺐었는데 나왔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VDT는 잘 맞추셨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도 결국 쟁점은 작업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점이에요. 작업 환경, 근로자 부분, 산업 간호에 대한 파트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8번. 11페이지 8번. 다음은 보건교사와 동료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가로 안에 기억과 밑줄 친 니은을 순서대로 쓰시오. 자, 기억과 니은도 자, 이것도 이제 답안이 좀 갈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차 접종 시기는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이고요. 그 다음 니은의 전염 기간은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분명하게 3일 전부터 발현 4일까지 전염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은 종창이 비대되기 전부터 1, 2일 전부터 우리 맥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종창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해야 된다. 이것을 틀리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기간을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창이 비대되고 다시 이제 사라지는 데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9번. 다음은 협심증을 진단받은 최교사와 보건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다. 자, 협심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성인간호 문제는 출제된 게 손에 꼽잖아요. 성인간호도. 대장암은 정확히 말하면 성인간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협심증, 기흉. 제가 봤을 땐 성인간호 문제로 온전히 출제된 건 기흉 하나예요. 기흉이고 나머지 척추측만도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척추측만증을 진단하는 과거에 그것도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전방 굴곡 검사 같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 위식도 역류 질환, 당뇨는 이제 좀 별건이지만 결국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일단 9번에 있는 성인의 문제는 협심증 관련 문제인 것 같지만 협심증이 쟁점이 아니라 뭐가 문제죠? 결국 금연이 문제고요. 니코틴이 문제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냐면 문제를 유추해보면 건강 증진에 있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로 다 지금 뒤바뀌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코틴에 대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니코틴은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키고 관상동맥을 수축시킨다. 기억의 이유를 설명해라. 그럼 니코틴 자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중추신경 흥분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이런 내용들이 답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에피네프린과 노아에피네프린을 분비시켜서 결국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런 이제 논의들로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학 강론에 보면 지금 제가 거기 써드린 게 그건데 거기 보면 말초혈관을 수축시킨다, 혈청 지지를 변화시킨다, 혈소판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혈관벽을 손상시킨다, 이래서 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충분히 이것은 답안이 성인간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어떻게 병리를 딱 써야만 답이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 니은에 자 선생님들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증가시켜서 무엇의 형성을 촉진하죠? 혈전도 되고 색전도 됩니다. 이건 색전, 혈전 굉장히 또 말이 많던데 혈소판 응집이 되면 네 모르겠습니다. 네, 혈전과 색전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는 정확하게 이제 어디까지 답을 인정할지는 우리가 지금 다 희망사항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혈소판이 응집되면 혈전이 발생하는 게 정상이고 색전은 혈관벽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구성되는 게 색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혈전이 답이고 색전은 답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높아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한다. 뭐 그것 이외에 더 이상의 답이 없죠. 그 다음 니을, 고밀도 지질 단백을 높여야 한다. 이게 한마디로 왜 HDL이 높아져야 하느냐? 그럼 HDL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HDL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 콜레스테롤이 감소되는, 배설되는 그런 작용이 있고, 자, 거기 13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즉 항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 항혈전 효과, 내피세포 기능의 향상 등의 효과가 다 HDL에 있어요. 이건데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이건 확정된 그런 값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HDL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10번. 다음은 여성의 월경 주기에 관한 건강 게시판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여성의 월경 주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죠. 자, 기억 시기에 나타나는 기초 체온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것. 기억이 뭐죠? 배란기입니다. 그렇죠? 배란기의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한다. 그다음 니은의 황체의 기능이 뭐냐? 황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디귿 시기의 명칭과 자궁 내막의 특징을 설명할 것. 자, 선생님들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디귿에 해당되는 게 뭐죠? 월경기고, 월경기의 내막의 허혈과 퇴축이 발생한다. 그렇게만 답을 쓰셔도 충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15페이지 11번 보죠. 다음은 호흡기 질환 관리에 관한 보건교사 연수 자료의 일부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자, 기흉은 16페이지에 보시면 발생 기전이 뭐냐, 기흉에 대한 정의를 쓰는 거죠. 구멍이 나고 공기가 새고 그로 인해서 폐가 정상 기능을 못한다. 공기양이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그리고 니은의 타진음의 대표적인 양상은 과공명음이죠. 또는 공명과도, 하이퍼 레조넌스라고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디귿이 긴장성 기흉에서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할 것. 왜 긴장성 기흉에서 경정맥의 팽대가 일어나는가? 핵심은 긴장성 기흉에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기압과 이 흉곽의 압력 자체가,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압력이 커지고 폐 자체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정맥의 팽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양상은 종격동 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12번 문제는 잘 푸셨기를 기대하는 문제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기획을 낼 것 같다고. 보건기획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기억에 해당하는 수학 분석의 두 가지 구성 요소와 이에 관련된 대화 내용을 찾아서 서술할 것. 자, 기억의 조직 내부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그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거나,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기사가 담배 회사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으로 청소년들 흡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니은의 목적을 서술하고 디귿에 들어갈 건강 문제를 제시할 것. 이게 가장 핵심인데, 니은의 목적은 뭐죠? 니은에 나와 있는 게 펄이에요. 선생님들 보신 것처럼 펄은 BPRS를 하고 나서, 자, 18페이지 가보시면 18페이지 왼편 하단에 펄은 문제를 보세요. 펄은 BPRS의 계산 후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곱해서 0이 나오면 꽝이다. 그럼 문제에서 곱해서 0이 나오는 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 곱해서 값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답은 뭘까요? 비만이죠, 비만.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뭐 충분히 점수를 얻을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다음은 땡땡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보건교사와 대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거기 성인이라고 썼지만, 굳이 성인이라고 붙었지만 이거 학교보건이나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척추측만증을 보는 것이고, 자, 기억의 방법으로 검진해야 될 두 가지의 사항, 그 다음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명과 이 방법으로 검진해야 될 사항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자, 답은 19페이지 왼편 하단에 있는데, 먼저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겉옷을 벗고 뒤돌아서 보세요. 이게 사실 또 함정이죠. 뭐 겉옷을 벗고 뒤돌아서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균형 상태 보는 거예요. 어깨와 둔부의 균형을 확인하는 것이다. 높이와 정렬 상태 보는 것이다. 굉장히 쪼잔하게 문제를 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선생님들 헷갈리게. 그러니까 원래 아주 당연한 거를 그냥 찾아서 쓰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덮어 쓰여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명,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명의 정답은 전방 굴곡 검사고요. 등심대 검사예요. 그걸 이제 다른 용어로 아담스 테스트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출제됐던 건 그냥 등심대 검사, 전방 굴곡 검사, 그걸로 다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 21페이지 14번. 자, 14번까지 보고 잠깐 쉴까요? 네, 선생님들 지금 다들 막 이렇게 업되신 것 같아요. 14번 보면 다음은 보건교사와 김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성인간호학에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한 것인데, 자, 이걸 제가 거기 이제 기억과 니은의 이유를 써라. 그다음 디귿과 관련해서 비만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해라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성인간호학 할 때 항상 그랬지만 질환이 왜 발생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왜 발생하느냐? 뭐 식도에 위산이 역류되니까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병리는 하부 식도 조임근의 압력에 저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억은, 자, 거기 선생님들 페이지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왼편에 기억은 병리를 악화시켜요. 그렇죠? 뭐냐면 하부 식도 조임근을 더 이완되게 만든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이런 병리를 어떻게 하죠? 완화시킨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디귿은 비만의 경우는 더 역류를 유발한다 이거예요. 왜 역류를 유발하죠? 압력의 상태, 압력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의 압력 차이의 발생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럼 니을은 다시 양리로 돌아가면 결국 그 병리적인 상태를 돌린다는데, 핵심이 이제 위산 분비 억제 기전을 통해서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을 통해서 위산 분비를 감소시킨다. 거기까지로 충분히 설명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교시 전체에 대한 그냥 임프레션, 인상은 물론 선생님들이 부분적으로 실수하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문제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요. 처음엔 어떨까요? 처음엔 이거 좀 난해할 수 있었겠는데, 근데 이제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익숙해지면서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러니 선생님들 분명히 시험장에 가서 이걸 만나고 뭐 상태가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장 안에서 분명히 난이도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약간씩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답하기가 모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교시 전체는 난이도를 굳이 따진다면 쉽다고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중간 이상은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교시가 관건이 되는 거죠. 잠깐 휴식하시고 나서 3교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